이뤄진 날 라이브 이어서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보다 또 경제 위기보다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르는 국가적인 난제를 한번 앞으로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출산율 하락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금 국가적인 난제고요. 이 해법이 잘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인데 오늘 서형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모시고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휴일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부터 저희가 지금 다뤄볼까,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거라고 하죠. 인구 네, 자연 감소라면 결국 인구가 순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인구 자연 감소라는 게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 감소라 그러면 이제 출생자 수보다 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네네. 게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해외 유입 유출 때문에 사회적 정감을 따로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사망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8,000명 정도 순정가였는데 금년에는 추세를 보면 한 3만 내지는 5만 정도 줄어들고 다만 지금 2040년까지는 그래도 줄어드는 폭이 좀 적은데 장래 인구 추이를 보면 2040년 이후 약 한 60년간은 매년 한 40만, 한 2,500만 정도 줄게 됩니다. 지금 인구가. 전체 인구가 2,500만으로 준다. 그렇습니다. 2,100년. 앞으로 2040년부터 2100년까지 60년 동안에는 매년 40만씩 줄게 되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2040년까지 20년은 해야 된다는. 결국 상황. 저출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합계 출산율,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신생아 출산율이 이 정도로까지 심각한 규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0.9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요. 가임 기간의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동안의 가임 기간 동안에 출생할 것,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1.3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 0.92명까지 떨어진 지금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부위원장님. 함께 출산율 이 데이터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제일 낮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합계 출산율이 1.0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가면서 30년 동안에 인구 규모가 절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럼 60년이 가면 4분의 1이 되고요. 90년이 가면 8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1.0인 경우에. 1.0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2.0 정도 돼야 일정한 규모의 인구가 안정 유지되는데 1.9면 그 절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건 단순한 어떤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 재정 압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나 국가의 존립의 문제와 관련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이 현상 유지인데 그렇습니다. 1.0도 문제인데 1.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금년에는 아마 0.8대로 떨어질 겁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0.8로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너무도
뻔하지만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는 지금 출산율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지금 복잡합니다만. 사실 이제 출산율 감소 원인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다양하죠.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네. 지금과 출산 억제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 많아도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원인 없습니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출산율 저는 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지나친 격차 사회입니다. 우선 이제 출산을 일단 어렵게 하는 게 어떤 안정된 직장, 확실한 직업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안정된 일자리는 결국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정규직, 예, 예. 공공부분에 치우쳐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안정된 직업은 전체 우리 일자리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이제 지금 직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결혼이나 출산에 나설 수 없다는 그 격차를 줄여야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불안정한 직장을 좀 안정된 직장으로 바꿔줘야만 일단 결혼 출산 유도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 잘 시키고 좋은 직장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없으면은 오히려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부모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실패했다고 또 인정을 했어요. 네. 뭐 작년, 재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천문학적인 예산을 또 투입했습니다만 이게 번번이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느 나라도 이제 저출산 정책을 펴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출산율을 어디까지 올려도 이렇게 제시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럽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뭐 성공 사례가 있다고 물론 들었습니다만. 이제 프랑스나 스웨덴 사례를 드는데 그것은 아주 이제 처음에 그 나라 복지국가를 설계할 때 그 당시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사실상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따로 저출산 정책만 끄집어내서 지금 도입한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실패한 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다만 우리나라도 현재 저출산 예산으로 하지만 이것이 결국 저출산만 막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일반 아동복지라든지 가족복지, 그 일반적으로 특히 저희들은 이제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거나 집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꾸어줍니다. 네네. 그게 전체 예산의 절반인데요. 그건 나중에 주거 비용이죠? 꾸어주고 다시 받는 돈이 그것도 다 지금 현재 예산 넣기 때문에 사실 좀 과대 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하고 비교하는 그 GDP 대비 가족지출 예산 저희들이 2014년 네. 기준으로 하면은 한 1.4% 정도 되는데요. 이걸 상향시켜야 된다는 말씀. OECD가 2.4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 부분 자체를 상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저희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2.4인데 우리는 1.4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신혼부부 말씀하셨는데 결혼 안 하니까 결국에 저출산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등식이지 않습니까? 결혼 기피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무슨 따로 비장의 카드랄지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근데 저희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결혼 정년기가 지금 80년대 후반 그 당시에 태어난 분들이 한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결혼하신 분들 합쳐보니까 40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너무 25만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율 1.0이라는 것은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그 자녀가 없는 시장이 한 3분의 1, 자녀를 하나 두는 사람 3분의 1, 둘 두는 한 3분의 1 때문에 문제는 3분의 1 정도가 지금 아직은 지금 상태가 좀 결혼 안 하거나 자녀가 없는 층에 그 부분을 좀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녀를 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제 뭐 결혼의 기피하는 원인이나 출산 기피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근원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격차나 그런 경쟁, 이 구조 자체를 완화시켜야만 지금 결혼이나 지금 출산으로 저희들이 젊은 층들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부분들에 대해서
뭐 획기적으로 타겟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책 하나 혹시 여기서 공개하실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로 GDP 대비 예산 대비 투입할 여력이 있다면 뭐 현금 지원을 뭐 대폭적으로 확대한달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저출산 대책의 가장 어려움이 아까 뭐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정책으로 한꺼번에 모든 걸 풀 수 있는 유혹은 저희들이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잘 조화롭게 종합적 입체적으로 접근을 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특정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일부 현재 그런 부분 자체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 자녀를 하나를 두든 둘을 두든 세든 거의 보면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자녀의 경우에는 조금 차등화시켜서 저는 둘째, 셋째 자녀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는 효과가 있을 거다. 현장에서 그러면 여성들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요청이나 불만 같은 걸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서 들으시기에 혹시 뭐 이 부분들은 조금 내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 혹시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하실 게 있나요? 그래서 결국 출산이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개인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어떤 의견들 자체는 그런 어쨌든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움, 정말 현장에 와서 좀 확인을 해달라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왔고 저희들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순방하면서 실질 지역이라든지 그 현장의 여기들 많이 좀 듣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가 저희들이 이제 제 5년짜리 제 4차 기본 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장의 목소리 또 지금까지 했던 다양한 제도들의 좀 정합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집중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이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 좀 대두가 된 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혹시 저출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이제 금년보다 내년 이후에 오리라고 봅니다. 결혼을 좀 미루고 이런 문제 자체가 결국 이제 금년보다는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저희들 짚어볼 생각인데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저희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까 거리보도 봤지만 한 두 차례 정도 출산이 떨어지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출산율이 지금 과정인데 첫째는 우리 82년에서 84년, 두 번째가 2000년에서 2002년 그때는 한 2년간 출렁함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단 안정이 지금은 2015년부터 지금 20년까지 지금 5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율이 한 40% 가기 때문에 과연 이 떨어지는 하락 폭이 어느 정도 지속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고령화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지금 이것도 OECD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45년이면 고령 인구 비중이 지금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우울한 아주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관련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고령 사회 진입 시기가 2000년에 저희가 전체 인구 가운데 7.3%였었는데 2017년에 14.2%로 늘었다는 거고 18년에는 14.8%,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고령화가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정부 대응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평가하시는지.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이 과제를 해이라도 그 효과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나지만 고령화 대책은 적게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가 20년간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1,700만 명이 살고 계십니다. 1,700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베이비 부머면 몇 살 때, 지금 몇 살부터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55년생이나 65세 들어갑니다. 금년부터 이제 고령화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15.7%에서 시작하면요. 20년 후가 1974년생들이 이제 고령화되는 2040년 불과 40년 지나면은 33.4%가 됩니다. 지금 6, 7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인데 그때 가면 20년 되면 3분 중에 한 분이 노인이 되는. 요거 지금 20년 동안에 쉽지 않네요. 이거 하는 걸 일본은 40년 걸린 걸 저희들이 20년 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고령화율이 한 38%에 머물며 우리 저희들은
이제 46%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고령화 이론 이제 일본을 저희들이 일단 따라잡고 거기에 대한 과제, 거기에 대한 강도나 속도 자체는 저희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네, 어떤? 마찬가지 이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것도 다층적이죠? 예, 그렇게 패키지로 가야 되는 그렇게 건가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전체 연령층으로 보면은 한 50세 초반 되면은 주된 직장은 그만두고 그다음에 70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퇴증. 그럼 그 20년 동안이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우리 인생 시기가 되는데요. 그 시기 자체를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활동, 경제를 잘할 수 있도록 예.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700만 명, 1년에 85만 명인데 이분들이 한 55세부터 74세까지 어떻게 이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빈곤 문제 해결도 물론 척경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뭐 대책이랄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사회 보장제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의 노인분들은 그 혜택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아마 지금 현재의 노인들보다는 조금 나은 준비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적 여유 있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아직도 그 전체적인 그 활동 여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 자체를 그냥 이걸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안고 있지 말고 사전에 이걸 다시 조금 유동화시켜서 소득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영모기지랄지 이런.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주택 연금이라든지 금전 신탁 같은 이런 것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외국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그 자산을 소득화시켜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 제도적인 어떤 조언이나 그런 지금 병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자산을 들고 안고만 있지 말라는 얘기 네, 같습니다. 그걸 어쨌든 본인의 소득을 위해서 그렇고 그 자산을 다시 우리 사회에 환원해서 이걸 유동화시키는 것도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 활력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자산을 일단 유동화시키는 쪽으로 많은 지금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후 고령 사업에 관련해서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정년 연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게 그 노인 빈곤 문제랄지 고령화 대책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접근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제가 직접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저 소영주 부위원장께서는 참고로 현역 의원이시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저희들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생각인데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고령이라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평등권 위배라고 봅니다. 그 노인 차별이죠. 근데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정년 문제는 고용의 의무 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된 일자리, 공공부문이라는 대기업 이거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젊은 층들이 진입하는 데 오히려 장애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이 이럴 때 필요하다. 재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조정이라든지 고용 조건 자체를 변화하는 그런 조정 과정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젊은 세대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정년 연장도 저희가 또 현안이긴 합니다만 정년 연장 말고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좀 상향하는 문제 일부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정년 문제는 저희 법제화되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이 노인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아직 정확히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제 고령화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노인 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노년들이 생산 연령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노년 인구는 늘려야 된다. 저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실제 은퇴할
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준다고 하면 한 74세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한 전제로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 한번 마무리 말씀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초저출산이고요. 초고령화 사회 우리가 지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위원회에서 고령화위원회에서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지금 교육이나 산업이나 고용 이런 문제가 한 해 출생아가 80만, 100만, 그다음에 고령화율이 한 5%, 10% 있을 때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해 출생아가 20만, 30만으로 떠져 있고 고령화율이 30%, 40% 가기 때문에 그게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뉴노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바꾸려면 거기다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그럼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서로 간의 사회적 대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문제, 정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업은 기업,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여성계,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계, 노동계 다 합쳐서 이거는 하나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존립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새롭게 타협하고 새로운 커버넌스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 욕심은 일단 21대 국회 생기면 여야 간에 우선은 거기에 대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는. 특히 이제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이거는 보수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족이나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야나 진보 보수 없이 이건 한 문제를 보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의 첫 과제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형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창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휴일 맞아서 외출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방역 원칙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